일본의 독도 빼앗기 전략이 본격화되면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한국과 영해에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조짐이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일본이 이전에는 다케시마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만들려 노력했던 것과는 다르게 이제는 동해 자체를 자신들의 영해로 우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독도가 자기네 땅이니 동해도 자신들의 영해라고 우기는 전략에서 동해가 일본의 영해이니 독도도 우리 땅이라는 조삼모사 전략으로 선회한 것으로 말장난으로 독도를 빼앗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누굴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민국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켜보고 있을 리가 없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해양 영토 주권을 지키기 위한 쐐기를 박았다고 해서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과연 무슨 일을 벌인 것일까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페페TV 팩트 체크. 최근 동해에서는 믿기 힘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남의 나라 해역에 쥐들 맘대로 들어와 휘젓고 다니는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문제의 발단이 된 지역은 제주 동남쪽에 위치한 대한민국의 영해로 일본의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 메시마 서쪽 139km 해상입니다. 일본 정부는 이 지역을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은근슬쩍 제주도 앞바다까지 영해를 늘려보겠다는 것인데요. 이 지역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는 해양 조사를 해보겠다며 휘저으면서 다녔고 우리 해경이 중단을 요구했으나 이를 개무시하고 조사 활동을 계속 이어나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일제히 나가사키현 고토열도 남서쪽에 메시마 서쪽 139km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측량선 쇼요를 향해 한국 해양경찰청 선박이 무선으로 조사 활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 해양경찰청 선박은 일본의 측량선 쇼요에 접근해 야 니들 지금 여기서 뭐하냐? 이곳은 한국의 영해다. 해양과학조사를 위해서는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근데 니네 지금 한국 정부 승인 받고 이따위 짓거리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당장 꺼지라고 경고했지만 일본 해양보안청 측량선 쇼요는 귓구멍을 막아놓은 것인지 무려 6시간 동안이나 한국 해경선의 명령을 무시했습니다. 한국 해경 측에서는 아니 쟤네 무전기가 고장났나? 왜 반응이 없냐며 다른 선박을 투입해 5시간 동안 경고를 이어갔지만 일본의 측량선은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며 한국의 요구를 거부하고 조사활동을 계속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페페TV야, 일본이 뭔가 착각하고 실수한 거 아냐? 뭐 득볼 게 있다고 남의 나라 영해까지 들어와서 해양 조사를 하겠냐? 아닙니다. 득볼 게 많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일본은 독도라는 키워드를 앞세워 한 번에 노리는 전략에서 선회해 은근슬쩍 배타적 경제수역을 야금야금 파먹어가는 전략으로 동해를 일본해로 만들기 위한 밑밥을 깔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특히나 한국의 영해에 해양 조사를 앞세운 측량선을 투입한 것은 자위대를 투입할 경우 자칫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기에 부담스럽지만 과학적 조사를 목적으로 앞세운 측량선은 군사적 투입에 비해 비교적 부담이 덜하고 평화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선뜻 무력을 사용하기가 꺼려진다는 것입니다. 측량선에 군사적 압박을 가할 경우 일본에서는 국제적 공론화를 통해 한국에서 해양 조사를 하는데 무력을 사용했다. 아이고 여러분 나 죽어요. 호들갑을 떨어댈 것이고 한국 정부는 아무리 자국의 영해 안에서 이뤄진 일이라고 해도 평화적 목적의 측량선의 무력 사용은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사건이 벌어진 해역의 분쟁 소지를 높일 가능성도 존재해 사실은 이 지역이 한국에서 자신의 영해라고 우기는데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아니다. 일본에게 권리가 있다고 주장할 가능성도 농후합니다. 실제로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의 일본 정부 입장을 들어봐도 해상보안청 측량선은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안에서 정당한 조사를 했다며 한국 측의 중지 요구 등은 수용할 수 없다고 외교 경로를 통해 전달했습니다. 문제는 얘네 이러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난해 8월에도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해양 조사를 하고 있는 일본 측량선에 대해 한국 선박이
중단을 요구한 사실이 있고, 일본의 분탕질 횟수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본 해상보안청은 조사 활동을 다음 달까지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이거 그냥 냅두면 어떻게 될까요? 일본에서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동해바다까지 점점 파고들어와 독도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제주도까지 영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해양조사를 당장 그만두라고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일본 정부에서는 다시 한번 한국의 해양조사 중단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습니다. 가토 가스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조사는 일본의 배타적 경제 수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중지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다시 한번 잘라 말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평화적 목적을 앞세운 측량선 뒤로 소름 끼치는 흉심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일본이 유사시 발사해 지상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스탠드 오프 미사일을 개발하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일본 언론은 최근 사거리 1000m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개발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3,487억 원을 반영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스탠드 오프 미사일은 적의 요격 미사일 사정권 밖에서 발사되어 목표물을 타격합니다. 장거리 공격용 순항 미사일로 스탠드 오프 타격은 지상 또는 항공기, 함정, 잠수함에서 미사일을 발사해 원거리 목표물을 괴멸시키는 방식입니다. 해당 미사일은 전범기업 미쓰비시 중공업이 2012년 개발한 것으로 기존 88식 지대함 유도탄의 개량형입니다. 관성 항법 장치와 GPS, 지형지물 탐색 장치 등을 갖춰 표적 식별력과 타격 정확도가 향상된 것으로 개발에 성공하게 된다면 북한 전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일부 지역도 사정권에 들어갑니다.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GPS 등을 달아 목표물을 정확히 찾아가 타격할 수 있고 저공 비행으로 지상에서 요격도 쉽지 않습니다. 특히 최근 개발품은 각종 첨단 유도 장치가 들어있어 오차 1m 이내의 정밀도를 자랑합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그간 유지해온 미국은 창, 일본은 방패라는 미일 공동 미사일 방어 원칙을 버리고 일본이 자체적으로 창을 갖겠다는 의도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같은 일본의 움직임은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동안 일본은 방어에 치중해왔지만 이제는 대놓고 공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는 행보입니다. 전수방위는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방위력을 사용하고 실력 행사 방식도 자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그치도록 하는 전략입니다. 무력 행사와 전쟁을 포기한다고 규정한 일본 헌법 구조를 고려한 수동적 방위 원칙으로 일본은 방어에 치중하고 공격은 미국이 맞는다는 미일 동맹의 틀을 넘어서는 행위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본의 도를 넘는 행동을 보다 못한 대한민국에서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2025년 개항하는 울릉공항에 첫 삽을 뜬 것입니다. 울릉공항은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취항하는 공항으로 총 사업비 6,651억 원을 투입해 1.2km급 활주로 여객터미널과 부대시설이 갖춰질 전망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가 시공을 맡습니다. 울릉공항은 2013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시작으로 2015년 기본계획 고시, 2017년 기본설계, 2019년 시공사를 선정한 후 착공을 했으며 2025년에 개항할 예정입니다. 울릉공항이 개항하게 되면 기존 서울 울릉간 소요시간이 일구 8시간에서 1시간 내외로 단축되고 365일 언제든지 내륙 왕래가 가능해 울릉 주민의 교통복지가 크게 향상됩니다. 따라서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30만 명, 40만 명이었던 것이 100만 명대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울릉도 공항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군사적 용도에 존재합니다. 울릉도는 독도 인근에서 가장 가까운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 혹은 러시아와 충돌이 발생해도 신속한 대처가 가능합니다. 1.2km급 활주로 자체가 넓다고 하기엔 무리가 있지만 한국 공군의 주력 전투기들이 주둔하기에 충분한 크기입니다. 게다가 울릉공항은 20대가량의 전투기도 주둔할 수 있으며 이는 웬만한 경항모보다 많은 탑재량입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동해 한정으로 사실상 두 척의 항모를 보유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독도와 관련해서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울릉공항에 주둔하는 공군 전력과 해군이 연계하여 합동 전력을 펼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울릉공항은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 요충지이기 때문에 적의 공격을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당장 울릉도항에 배치될 육해공군의 전력만 살펴봐도 지상은 천궁, 대공 미사일 등이 적 미사일의 요격을 담당하며 해병대 병력 또한 일부 주둔시켜 혹시나 모를 지상 병력 상륙을 저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해상에서는 연안 함대의 인천급과 대구급 호위함이 울릉공항의 호위를 담당하며 상황이 위급할 때는 제7 기동전단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항모와 비교해 울릉공항이 가진 장점이자 불침 항모라고 불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항모는 단 한 발이라도 미사일에 피격되면 격칠됨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울릉공항은 적의 공격에 피격될 경우 활주로가 손상되어 일시적으로 운영이 불가능하지만 울릉공항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며 복구하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울릉공항의 개항이 현실화되자 울릉도민들 또한 손님 맞을 준비로 발걸음이 가빠지고 있습니다. 대대적인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는데요. 인프라 확충 없이 공항을 건설할 경우 급증하는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 레저 시설 부족이 불가피하기 때문입니다. 도동, 저동항에 요트, 스킨스쿠버 등 다양한 해저 레저가 가능한 마리나항 조성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전력 수급도 확충하려는 움직임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울릉도의 다양한 편의시설 확충 시 급증할 전력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스마트 원자력 발전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스마트 원자로는 전기 생산뿐 아니라 장비 추가에 따라 수소 생산도 가능합니다. 울릉도의 모든 차량을 수소 연료 전지 전기 차량으로 교체하면 탄소 제로 녹색 섬이 되기 때문입니다. 울릉공항은 이미 현실화되었습니다. 이 공항이 향후 일본과의 해양 분쟁 마찰에 있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입니다. Conclusion. 페페TV. 일본이 평화적 목적을 앞세워 측량선으로 해양 조사를 하겠다며 뒤로는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는 전형적인 화전 양면 전술을 구사하고 있네요. 전에도 무슨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군함도 넣겠다면서 강제징용 명시하고 사과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한두 번 속은 게 아니라서 이제 어떤 방법을 쓸지 훤히 다 보이고 있는데요. 야금야금 쥐 파먹듯이 배타적 경제해역부터 들어오고 있는데 어림없습니다. 꼼수 부리지 마세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 폭발적인 화제가 되고 있는 산샤댐 붕괴 시뮬레이션, 그에 대한 상세한 해설과 산샤댐의 실시간 모니터링 상황, 한국에 미치는 영향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예측 영상은 각 도시의 면적, 상주인구, 인구밀도, 침수시 수심까지 너무나도 정교하게 시뮬레이션하고 있는데 제작자가 누구인가는 의문에 쌓여 있습니다. 정체를 감춘 사람이 어떻게든 이 사실을 은폐하려는 중국에서 산샤댐의 붕괴를 인민을 위해 적나라하게 묘사했다는 점 때문에 오히려 더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며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입니다. 산샤댐은 높이 181m, 폭 2355m에 저수량은 333억 입방미터입니다. 산샤댐이 붕괴되면서 높이 100m의 거대한 물기둥이 폭발하면서 하류를 덮칩니다. 홍수 초반 산들로 쌓여 있어서 더 맹렬한 위력을 보여줍니다. 속도는 무려 시속 100km나 될 정도로 무서운 흐름입니다. 도시 전체가 침수되었던 이창까지 거리는 50km로 불과 30분 만에 거저우댐도 무너뜨리고 도심을 덮치게 되고 홍수 높이는 20m에 속도는 여전히 70km나 됩니다. 이창은 불과 5시간 만에 10m 깊이로 완전히 수몰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이창을 지난 홍수는 시속 60km로 장강 주변의 여러 도시들도 깡그리 수몰시켜버립니다. 물의 높이는 15에서 20m로 맹렬한 물의 흐름은 여전합니다. 이창을 지난 홍수는 이제 넓게 펼쳐진 평원구역으로 도착합니다. 이때부터 홍수는 부채꼴 모양으로 사방으로 확산되면서 피해 면적도 급증합니다. 홍수가 분산되면서 유속은 시속 25km로 줄고 높이도 8m까지 내려갑니다만
그러나 장강 메인에 흐르는 물의 속도는 시속 35km에 여전히 엄청난 속도가 유지됩니다. 형주를 지나서 홍수는 바로 그 우한으로 향하게 됩니다. 만약 실제 붕괴가 된다면 우한은 C19 사태에 이어 한 해의 두 번째 대재앙을 맞게 되는 것입니다. 외양, 즉 악양까지의 거리는 350km인데 여기까지 홍수가 닥치는 데는 5시간이 소요됩니다. 원래 산악지형이지만 홍수로 물이 들어차서 섬과 같이 되어버립니다. 외양 바로 옆에 동정호가 있는데 거대한 호수이기 때문에 낮은 기존 수면이 완충 역할도 할 수 있었겠지만 결국 외양시 전체는 수심 5m로 침수되고 맙니다. 저수용량 160억 입방미터의 홍어를 지나갑니다. 홍수의 면적이 크게 넓어졌고 홍수는 계속 동진하게 됩니다. 산사에서 우한까지는 10시간이 소요됩니다. 우한은 해발 18에서 40m인데 홍수가 도착해 우한의 지면고도 7m 지역을 물에 잠기게 만듭니다. 우한의 도심 일부는 무사할 수도 있지만 대체로 수심 5m의 물에 완전히 잠기게 됩니다. 우한에 이르게 되면 주변 지형이 갑자기 좁아져 물이 분산되기 곤란해져서 물도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홍수 방향의 전방에 대별산과 노산의 산봉우리들 때문에 좁은 통로가 되면서 물이 쌓이면서 수심은 6에서 8m가 됩니다. 산사댐이 붕괴되고 15시간이 경과되고 나면 1000km 떨어진 주장에 도착합니다. 주장, 9개의 강이라는 명칭은 장강이 이 부근에서 여러 하천을 모아 수세를 강하게 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는데 홍수 시에 더 악조건이 될 것이고 포향호의 저수용량은 300억 입방미터이지만 홍수를 저지하지 못하고 물은 계속해서 무섭게 흘러갑니다. 장마철이라면 주장 도심이 수몰되는 깊이는 7m 이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은 평지를 덮치면서 농경지도 모두 침수됩니다. 이제 강의 중류를 지나 하류에 가까워오고 있는데 육안으로는 속도가 거의 줄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산샤에서 1500km 거리인 난징에는 댐 붕괴 이후 24시간 만에 도착하게 됩니다. 지금같이 계속 비가 내리는 상태라면 난징도 처참한 피해가 예상됩니다. 홍수가 난징에 도착하게 되고 그제서야 이 시뮬레이션은 종료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중국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난징에서 끝나지만 그 다음 대도시인 상해 인근의 원자력 발전소와 서해바다로 물이 들이닥쳐 한국에까지 최악의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데 먼저 현재 산샤댐의 실시간 상황을 보겠습니다. 바로 어제 산샤댐의 상황이고 많은 중국인들은 붕괴의 공포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상당국은 24에서 26일 스촨분주에서 양쯔강 중하류 일대까지 많은 비가 내리고 충칭, 후난, 후베이, 안호이성 등의 일부 지역에 100에서 2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한 상태입니다. 여기다가 산둥성, 장수성 등 일부 지역에는 허리케인급 강풍이 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미 산둥의 칭다오와 르자오는 지난 22일 사상 최고의 1일 강수량을 기록했고 양쯔강 유역의 장시성과 안호이성은 23일 적색경보를 새로 발령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산샤댐 수위가 여전히 높아 이번 주말에도 예보처럼 폭우가 내릴 경우 산샤댐 붕괴를 둘러싼 공포감은 급속도로 증폭될 것 같습니다. 현지 매체 후베이 일보에 따르면 산샤댐 수위는 19일 오후 8시 기준 최고 수위 170m와 불과 11m 차인 164m까지 올라갔었고 현재는 이보다는 4m 정도 내려갔지만 통제 수위인 145m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중국 건축과학연구원 황샤오큰 연구원 명의의 마지막으로 한번 말한다. 이창 아래 지역은 달아나라 라는 글이 소셜미디어에서 퍼지면서 우려는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황 연구원은 자신이 쓴 글이 아니라고 해명했고 중국 당국은 산샤댐은 100만 년 만에 한 번 닥칠 수 있는 홍수가 발생해 수위 175m, 초당 물 유입량 7만 입방미터의 상황을 맞아도 끄떡없다고 반박했고 산샤댐 관리회사인 중국 창장 산샤 집단의 책임자는 지난 20일 황구시보 인터뷰에서 변형이 발생한 적은 없으며 다른 주목할 만한 위험도 없다고 강조했지만 과연 믿을 수 있을까요? 한국에게 문제는 강 하류에 원전이 밀집해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산샤댐이 한계 수위를 넘어 범람하거나 수압을 못 견디고 붕괴한다면 양쯔강 하류인 상하이 지역 대홍수가 불가피하며 이 지역에 건설된 9개의 원전까지 악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 당연히 한국이 받을 수 있는 피해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까지 나옵니다. 황사만 해도 못 참겠는데 방사능이 바람을 타고 넘어온다면 최근 홍수가 잇따르자 썰같은 얘기로 산샤댐이 지진을 유발한다고도 하는 등 회자되고 있는데 이미 10년 전인 2010년 미 월간인 과학 잡지
사이언티픽 아메리카는 중국 스촨성 대지진 발생보다 40여일 앞서서 경고 기사를 실었었습니다. 인공구조물인 댐과 댐 내부에 담긴 물의 무게로 그 지역 지반이 막대한 하중을 받게 되고, 이 부담으로 인해 지진이나 해일 등 자연재해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1968년 미국 최대 규모의 사력댐인 캘리포니아 오로빌 댐에 물이 찬 뒤 이 지역은 10년에 걸쳐 10차례가 넘는 지진을 경험했다고도 전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 과학자들의 모임인 중국 공정원의 류왕펑은 2006년 산샤댐에 물을 채우기 시작한 이래 7개월 동안 822차례에 달하는 크고 작은 진동이 감지됐는데, 댐 자체의 무게는 물론 댐에 저장된 물의 하중이 지구 자전 속도와 지구 자전축의 경사, 중력장 모양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에 대해 미국 뉴욕타임스도 산샤댐은 원래 지리적으로 취약한 지대라 지진의 위험이 있다고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과학적 분석까지 곁들여지자 한국인들에게도 중국 홍수 때문에 아닌 밤중에 날벼락 같은 공포가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정부는 진도 7의 강진에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에 주변 지형을 감안할 때 산샤댐의 기술적인 안정성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하고, 핵전쟁 등 특수한 경우에도 나흘 만에 저수량을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네, 그렇게 설계됐다는 중국 정부의 말을 믿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행히도 산샤댐도 메이드 인 차이나라는 것이죠. 원전이 무사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저염 분수로 인한 피해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산샤댐이 크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강물인데 무슨 바닷물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생각이 당연히 듭니다. 그런데 산샤댐의 스펙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네요. 산샤댐은 기본 높이 185m에 길이 2.3km로 최대 저수량이 약 390억 톤에 달합니다. 그 댐 하나의 저수량이 한반도 전역에 흐르는 모든 강물의 2배가 될 정도라고 합니다. 와, 나 대륙 클래스 진짜. 또 발전기 설비 용량은 2250만 킬로와트라는데 숫자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지만 보통 원자로 출력의 23배 정도로 세계 최대급 원자력 발전 보리 원전 단지 전체조차도 산샤댐의 발전량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입니다. 어쨌든 최대 수위에 임박한 산샤댐에 방류되는 담수로 서해안으로 저염 분수가 유입되고 있는 것인데, 방류된 강물은 남서풍과 해류의 영향을 받아 중국 동쪽 바다를 뒤덮고 한반도 서해바다까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전문가들은 3주 안에 이 강물이 제주 연안까지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염 분수는 상대적으로 염도가 낮아 바다 표면에 위치하게 되는데, 태양의 쉽게 온도가 올라가서 어류의 폐사를 야기하는 등 해양 생태계에도 피해를 입힌다고 합니다. 앞서 1996년과 2016년에도 중국에서 유입된 저염 분수가 제주 바다를 덮쳐서 전복, 소라, 성게 등 폐류가 폐사해 수십억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바도 있습니다. 중국의 홍수와 산샤댐 이야기가 진짜 남의 나라 이야기였는데 붕괴가 되면 우리나라에까지 피해가 올 수 있다니, 이 건은 얄미운 중국이지만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또 하필이면 중국의 폭우조차 한국에는 안 좋은 영향만 끼치는지도 희한합니다. 한국과 중국의 이런 관계는 운명일까요?